안녕하세요. 책방차차 달콤 엘리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할 책의 제목은 언니, 내가 남자를 죽였어 입니다. 제목이 다소 자극적이죠. 작가 오인칸 브레이스웨이트는 나이지리아의 젊은 여성 작가로 이 책이 데뷔작입니다. 이 책이 영국과 미국의 거대 출판사와 계약이 이루어지면서 이름을 알리게 됐죠. 그동안 제가 읽었던 수많은 소설들 중에서 나이지리아 작가의 작품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이 책은 서로 너무 다른 두 자매의 이야기죠. 이미 제목을 들으면 스토리의 반쯤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외형적으로 매우 아름다운 어떤 남자라도 반할 만한 미모를 가진 여동생과 유능한 간호사로 동생과는 너무 다른 행동과 생각을 가졌지만 그럼에도 동생을 사랑하는 언니가 있습니다. 동생은 살인을 저지르고 언니는 살해 현장에 피를 닦고 시체를 치웁니다. 그렇다고 해서 살인 공범은 아니죠. 즉흥적이고 무책임하며 치밀과는 거리가 먼 동생의 죄를 감추기 위해서 침착하고 완벽주의적 성격의 꼼꼼한 언니가 수습을 해주는 겁니다. 이 둘 중에 누가 더 악녀일까요? 살인을 저지르고도 아무 생각 없는 동생? 아니면 동생의 살인을 묵인하며 뒤처리를 돕는 냉철한 언니? 이야기를 들어보시면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의 책 언니, 내가 남자를 죽였어.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아율라가 전화했다. 언니, 내가 그를 죽였어. 그건 내가 다시 듣고 싶지 않은 말이었다. 표백제. 장담컨대 표백제가 피냄새를 감춰준다는 사실은 다들 몰랐을 거다. 대부분 표백제가 만능이라 믿고 마구잡이로 쓰면서도 뒷면에 붙어있는 성분표를 읽는다거나 잘 닦였는지 다시 한번 꼼꼼히 들여다볼 생각은 아예 하지 않는다. 표백제를 쓰면 소독은 되겠지만 잔류물 제거에는 크게 도움이 안 된다. 그래서 나는 우선 욕실을 박박 문질러 삶과 죽음의 흔적까지 깨끗이 지운 후에야 표백제를 사용한다. 지금 내가 들어와 있는 이 욕실은 최근에 리모델링한 게 틀림없다. 사용한 흔적이 전혀 없다. 3시간 가까이 청소를 하고 나니 더더욱 그렇다. 샤워실 벽면 틈새, 누수 방지제 사이사이에 스며든 피를 닦아내는 게 가장 힘들었다. 자칫 놓치기 쉬운 부분이다. 밖으로 나와 있는 물건은 하나도 없다. 그가 쓰는 샤워젤이며 칫솔, 치약 모두 다 세면대 위에 달린 수납장에 들어가 있다. 샤워 매트는 한 장 깔려 있다. 직사각형의 노란 바탕에 검정색 스마일상을 그려놓은 매트. 그것만 빼면 욕실은 온통 흰색 천지다. 아율라는 두 팔로 무릎을 끌어안은 채 변기에 올라앉아 있다. 그녀의 옷에 묻은 피는 이미 말라붙어서 이제껏 반짝반짝 윤희나게 닦아놓은 하얀 바닥에 떨어질 염려는 없다. 레게 머리를 위로 틀어올리고 있으니 머리카락이 바닥에 쓸릴 일도 없다. 그녀의 커다란 갈색 눈동자가 계속해서 나를 쳐다본다. 내가 화난 건 아닌지 금세 바닥을 차고 일어나 설교를 시작하지는 않을지 걱정되는 모양이다. 난 화나지 않았다. 굳이 말하자면 좀 피곤한 상태다. 이마에서 흘러내린 땀방울이 바닥에 떨어진다. 파란색 스펀지로 떨어진 땀을 닦는다. 그녀가 전화했을 때 나는 막 식사를 하려던 참이었다. 쟁반에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었다. 접시 왼쪽에 포크, 오른쪽에 나이프를 놓고 냅킨은 왕관 모양으로 접어서 접시 한가운데에 올려 놓았다. 영화는 시작 부분의 자막에서 멈추어 있고 5분의 타이머는 막 종료음을 울리던 바로 그 순간 테이블 위에 있던 전화기가 맹렬하게 진동하기 시작했던 것. 집에 가면 음식은 이미 식어 있을 테지.
나는 세면대로 가서 장갑을 씻는다. 하지만 손에서 벗지는 않았다. 아율라가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을 보고 있다. 시체를 처리해야 해. 내가 그녀에게 말한다. 나한테 화났어?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화가 날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지금 나는 빨리 시체를 없애야 한다는 생각뿐이다. 이곳에 온 뒤 일단은 동생과 함께 그 남자를 내 차 트렁크로 옮겨 놓았다. 그래야 차갑게 식어버린 그의 시선을 견딜 필요 없이 마음껏 바닥을 문지르고 닦을 수 있었으니까. 가방 챙겨. 내가 대답한다. 우리는 차로 돌아간다. 그는 여전히 트렁크에 실려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지금 같은 밤 시간 제3 메인랜드 다리는 차량 통행이 드문 데다 가로등도 없어서 칠흑같이 어둡다. 하지만 장장 12km에 육박하는 긴 다리 건너에는 도시의 불빛이 환하다. 우리는 지난번 시체를 던졌던 그곳, 다리 난간 너머 물속으로 그를 떠나보낸다. 최소한 외롭지는 않겠지. 차 트렁크 안쪽에 피가 조금 배어있다. 죄책감을 느낀 아율라가 청소를 하겠다고 나서지만 나는 그녀의 손에서 청소 용액을 낚아채 핏자국 위에 붓는다. 내가 직접 물 2컵에 암모니아 1스푼을 섞어 만든 용액이다. 범죄 현장을 완벽하게 조사할 만한 기술이 라고스 경찰에게 있는지는 모르겠다. 어쨌든 아율라는 결코 나만큼 효과적으로 흔적을 없애지 못한다. 수첩. 그 남자 이름이 뭐였지? 페미. 나는 그의 이름을 휘갈겨 적는다. 아율라가 내 침실에 함께 있다. 그녀는 머리를 뒤로 기댄 채 내 소파에 책상 다리를 하고 앉아 있다. 그녀가 목욕을 하는 동안 나는 그녀가 입었던 옷을 태웠다. 장미색 티셔츠로 갈아입은 그녀에게서 베이비 파우더 냄새가 난다. 그 사람 성은? 그녀가 입술을 앙다물고 얼굴을 찌푸리더니 머리를 흔든다. 뇌의 앞쪽으로 이름을 흔들어 보내기라도 하려는 듯이. 생각이 나지 않는 모양이다. 그녀는 어깨를 으쓱한다. 내가 그 친구 지갑을 챙겼어야 하는 건데. 나는 수첩을 덮는다. 내 손바닥보다 작은 공책이다. 일전에 테드 동영상을 본 적이 있다. 수첩을 들고 다니면서 행복한 순간을 매일 하나씩 기록했더니 인생이 바뀌더라는 내용이었다. 그 얘기를 듣고 수첩을 샀다. 첫 장에다 이렇게 적었다. 침실 창밖으로 하얀 부엉이를 보았다. 그날 이후로 수첩은 거의 비어 있다. 내 잘못이 아니야. 알잖아. 하지만 나는 모른다. 어떤 잘못을 의미하는 것인지. 그의 성이 기억 안 나는 것? 아니면 그의 죽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해봐. 시. 페미는 그녀를 위해 시를 지었다. 그의 시를 기억하는 그녀가 그의 성은 기억을 못한다. 찾아보게. 그녀 아름다움에 한 점 흠이라도 있다면. 보여주게. 그녀 곁에 서 있어도 시들지 않을 여인이 있다면. 그는 그 시를 종이에 적고 2번 접어서 그녀에게 주었다. 교실 뒷줄에 앉아 서로 사랑의 쪽지를 주고받던 중학교 시절에나 하던 짓이다. 그녀는 이런 행동에 감동을 받았고 그래서 그의 여자가 되기로 했다. 만난 지 1달을 기념하던 날 그녀는 그의 욕실에서 그를 찔렀다. 물론 그럴 생각은 없었다. 그는 화가 나 있었고 양파 냄새를 풍기면서 그녀의 얼굴에 대고 소리를 질렀다. 그런데 그녀는 왜 칼을 가지고 있었을까? 칼은 그녀를 보호하는 무기였다. 남자랑 있을 때는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알 수 없으니까. 남자들은 원하는 것을 원하는 때에 갖고 싶어 하니까. 그녀는 그를 죽일 생각은 없었다.
가까이 오지 말라고 경고만 하려 했다. 그러나 그는 그녀의 무기를 두려워하지 않았다. 180cm가 넘는 그에게 그녀는 인형처럼 보였을 것이다. 작은 몸집, 긴 속눈썹, 도톰한 입술을 가진 인형. 그녀 자신의 표현이다. 내가 아니라. 그녀는 첫 번째 공격에서 그를 죽였다. 심장에 그대로 꽂힌 칼. 그의 죽음을 확실히 하기 위해 그러고도 2번을 더 찔렀다. 그가 맥없이 바닥에 쓰러졌다. 그녀에게는 자신의 숨소리밖에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시체.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어? 2명의 여자가 방으로 걸어 들어가. 그 방은 집 안에 있는 여러 방 중 하나야. 집은 아파트 3층에 있어. 방 안에는 성인 남자의 시체가 있어. 2 여자는 어떻게 남들 눈에 띄지 않고 시신을 1층까지 운반할까? 첫째, 필요한 용품을 챙긴다. 침대뽀가 몇 장이나 필요할까? 이 집에 있는 게 몇 장인데? 아율라가 욕실에서 달려나가더니 세탁실 벽장에 5장이 있다는 정보를 가지고 돌아왔다. 나는 입술을 깨물었다. 침대뽀가 많이 필요했지만 그가 가진 침대뽀가 침대에 깔려있는 1장뿐이라는 걸 그의 가족이 눈치챌까봐 걱정이 되었다. 보통 남자라면 그것이 그리 특별한 일은 아닐 것이다. 하지만 이 남자는 꼼꼼한 사람이다. 책을 저자의 이름 순서대로 책장에 꽂는 사람이다. 그의 욕실에는 하나에서 10가지 모든 청소용품이 구비되어 있다. 심지어 내가 쓰는 것과 똑같은 소독제를 썼다. 그리고 부엌은 광이 났다. 아율라는 이곳에 어울리지 않았다. 티 없이 순결한 존재를 망치는 어두운 그림자. 3장 가져와. 둘째, 피를 말끔히 제거한다. 나는 수건이 흠뻑 젖도록 피를 닦아서 싱크대로 가져가 쥐어짰다. 바닥에 핏기가 없어질 때까지 그 동작을 반복했다. 아율라는 이쪽 저쪽 발을 옮겨가며 짝다리를 짚은 채 주변을 서성였다. 나는 초조해하는 그녀를 못 본 채 했다. 생명을 빼앗을 때보다 시체를 처리할 때 훨씬 긴 시간이 걸리기 마련이다. 특히 살인의 증거를 남기고 싶지 않을 때는 말이다. 그런데 벽에 기대어 앉혀놓은 시체에 계속 눈길이 간다. 그 시체를 어딘가로 옮겨놓기 전에는 일을 완벽하게 마무리할 수 없을 것 같다. 셋째, 시체를 미라로 만든다. 둘이서 침대뽀 여러 장을 뽀송뽀송한 바닥에 깔았다. 그녀가 그를 침대뽀 위로 굴렸다. 나는 그를 만지고 싶지 않았다. 흰색 티셔츠 아래 감추어져 있는 그의 조각 같은 몸이 눈에 보일 듯 했다. 2어 군데 상처쯤은 능히 견딜 수 있는 몸의 소유자로 보였다. 하긴 아킬레우스나 카이사르도 그랬지. 죽음이 그의 넓은 어깨와 오목하게 팬 복근을 깎아내고 결국 뼈만 남기리라 생각하니 유감스러웠다. 처음 이 방에 들어왔을 때 나는 3번에 걸쳐 그의 맥박을 체크했다. 그리고 다시 3번 더. 자고 있는 건지도 모를 일이었다. 그는 아주 평화로워 보였다. 머리는 아래로 떨구고 등은 구부정하게 벽에 기대고 다리는 비스듬하게 틀어져 있었다. 그의 시체를 침대뽀 위에 올리느라 지친 아율라가 헉헉거렸다. 그녀가 이마에 땀을 닦았다. 땀을 닦은 자리에 핏자국이 남았다. 그녀가 침대뽀 한쪽을 들어 그가 보이지 않도록 단단히 여몄다. 그 다음 둘이 힘을 합해 그를 굴려가면서 침대뽀로 단단히 감았다. 나란히 서서 미라가 된 그를 내려다 보았다. 이제 어쩌지? 그녀가 물었다. 넷째, 시체를 옮긴다. 계단을 이용할 수도 있었다. 하지만 분명히
시체 싸맨 것처럼 보이는 짐을 나르다가 중간에 누굴 만난다고 상상해 본다. 몇 가지 변명거리를 생각해 본다. 남동생한테 장난치는 중이에요. 원래 잠이 깊은 애라서 자고 있을 때 다른 데로 옮겨 놓으려고요. 아니요. 이건 진짜 사람이 아니에요. 우릴 뭘로 보시는 거예요? 마네킹이에요. 아주머니도 이건 그냥 감자포대예요. 그 말을 믿는 척하면서 목격자들은 안전한 곳으로 달아날 것이다. 공포 때문에 동그래질 그들의 눈을 떠올렸다. 안 돼. 계단은 말도 안 돼. 엘리베이터를 타야겠다. 아율라가 질문을 하려는 듯 입을 벌렸다가 고개를 저으며 다시 다물었다. 그녀는 자기 몫을 다했고 이제 나머지는 나에게 맡겨졌다. 둘이 힘을 합해 그를 들어 올렸다. 무릎이 아니라 허리를 썼어야 했는데 무언가 빠지직 부서지는 소리가 나는 바람에 손을 놓치고 말았다. 내가 잡고 있던 쪽이 털썩하고 떨어졌다. 동생이 화가 나서 눈을 부라렸다. 내가 그의 발을 다시 잡았고 우리는 함께 그를 문간으로 옮겼다. 아율라는 엘리베이터로 튀어가서 버튼을 누른 다음 돌아와 페미의 어깨를 들어 올렸다. 나는 아파트 밖으로 살짝 고개를 내밀고 계단참에 아무도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 기도를 하고 싶다는 유혹을 느꼈다. 문에서 엘리베이터까지 가는 동안 아무도 내다보지 않게 해달라고. 하지만 신은 그런 종류의 기도에는 응답하지 않는다. 그래서 대신 운과 속도에 의지하는 쪽을 택했다. 우리는 발소리를 죽이며 조용히 석조 바닥을 가로질렀다. 엘리베이터가 때맞춰 딩동 소리를 내며 우리를 향해 입을 벌렸다. 우리는 한쪽으로 비켜서서 엘리베이터에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하고는 그를 안으로 던져 넣었다. 눈에 바로 띄지 않도록 구석에다 그를 부려놓았다. 엘리베이터 좀 잡아주세요. 복도에서 외치는 소리가 들렸다. 아율라가 문이 닫히지 않게 열린 버튼을 누르려는 모습이 얼핏 눈에 들어왔다. 나는 그녀의 손을 쳐내고 1층과 닫힌 버튼을 여러 번 잽싸게 눌렀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 짧은 순간 젊은 엄마의 실망한 얼굴을 보았다. 나는 조금 죄책감을 느꼈다. 엄마는 한 손에 아기를 안고 다른 손에는 가방을 들고 있었다. 하지만 감옥에 갈 위험을 감수할 정도로 가책이 크지는 않았다. 게다가 무슨 좋은 일이 있다고 이런 시간에 아이를 끌고 다닌단 말인가. 너 도대체 왜 그래? 내가 낮은 소리로 아율라에게 불만을 토했다. 물론 본능적으로 한 행동이었다는 건 안다. 어쩌면 살속으로 칼을 찔러 넣게 그녀를 몰아간 충동과 같은 것일지도 모르겠다. 내 잘못이야. 그 말뿐이었다. 나는 입 밖으로 튀어나오려는 말을 겨우 삼켰다. 지금은 때가 아니다. 1층에 아율라를 남겨두었다. 시체를 들키지 않게 잘 감시하면서 엘리베이터를 잡고 있어야 했다. 누구든 가까이 오면 문을 닫고 꼭대기층으로 올라가라고 했다. 다른 층에서 누군가 엘리베이터를 부르려고 해도 문이 닫히지 않게 잡고 있으라고 했다. 나는 잽싸게 달려가 차를 아파트 건물 후문에 댔다. 엘리베이터에 있는 시체를 거기로 끌고 갔다. 차 트렁크를 닫자 가슴속에서 날뛰던 심장이 겨우 진정되었다. 5번째, 표백을 한다. 더위. 숨막히는 더위다. 그래서 우리는 움직임을 최소화하며 에너지를 아끼고 있다. 아율라는 분홍 레이스 브라에 검정 레이스 끈 팬티를 입고 내 침대에 널브러져 있다. 그녀는 실용적인 속옷은 입을 줄을 모른다. 침대 한 끝에 다리 하나, 다른 쪽 끝에는 팔 하나가 늘어져 있다. 그녀의 몸은 뮤직비디오에 등장하는 섹시한 여자, 매춘부,
서큐버스 악령을 닮았다. 천사 같은 얼굴에 어울리지 않는 몸이다. 가끔 내쉬는 한숨소리에 나는 그녀가 살아있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에어컨 수리기사를 불렀다. 10분이면 온다고 했는데 2시간이 지났다. 나 죽을 것 같아. 아율라가 칭얼거린다. 하녀가 선풍기를 들고 와서 아율라 앞에다 놓는다. 내 얼굴에 흘러내리는 땀은 안 보이는 모양이다. 한바탕 바람이 일고 날개 돌아가는 소리가 요란하다. 방안이 아주 조금 시원해진다. 나는 소파에서 내려와 힘겹게 욕실로 간다. 세면대에 찬물을 채우고 얼굴을 씻는다. 잔물결이 이는 모습을 가만히 들여다본다. 떠내려가는 시체를 머릿속에 그린다. 제3 메인랜드 다리 밑에서 썩어가는 페미는 자신의 운명에 대해 무슨 생각을 할까? 적어도 그 다리에게 죽음은 낯선 일이 아니다. 얼마 전이었다. 미어질 듯 승객을 실은 오사행 간선급행 버스 한 대가 다리에서 추락하여 석호에 빠졌다. 생존자는 없었다. 아율라가 속바지를 끌어내리면서 어기적 걸어 들어온다. 오줌 마려. 그녀는 변기에 털썩 걸터앉아 소변을 보면서 행복한 한숨을 내쉰다. 독이 안에서 빗소리처럼 후두둑 소변이 튀는 소리가 난다. 나는 세면대에 물을 빼고 밖으로 나간다. 왜 내 걸 쓰냐고 항의하기에는 혹은 네 변기 따로 있지 않냐고 지적하기에는 날씨가 너무 덥다. 말하기도 힘들 만큼 덥다. 아율라가 없는 틈을 타 내 침대에 몸을 누이고 눈을 감는다. 다시 그의 모습이 보인다. 페미. 그의 얼굴이 내 머리에 영원히 새겨졌다. 어떤 사람이었을지 궁금하다. 다른 남자들은 죽기 전에 만나 보았다. 하지만 페미는 그날 처음 보았다. 그녀가 누군가를 만나고 있다는 건 알고 있었다. 순진한 채 하는 웃음, 밤늦은 시간에 나누는 통화, 징후는 많았다. 좀 더 관심을 기울였어야 했는데 그를 만나봤더라면 그가 정말 그녀의 주장처럼 난폭한 사람인지 알 수 있었을 텐데 어쩌면 그녀를 그에게서 떼어놓을 수도 있었을 텐데 그러면 이런 결과는 피할 수 있었을 텐데 변기에 물 내리는 소리와 동시에 내 옆에 놓인 아율라의 전화기가 진동을 한다. 문득 아이디어가 떠오른다. 그녀의 전화기에는 비밀번호가 걸려 있다. 1234도 비밀번호라고 생각했는지. 그녀의 셀피를 쭉 넘기다가 드디어 그의 사진을 찾았다. 일자로 굳게 담은 입술, 하지만 눈은 웃고 있다. 함께 찍힌 아율라는 언제나 그렇듯 사랑스럽다. 하지만 화면은 그의 에너지로 가득 차 있다. 나는 그를 보면서 미소 짓는다. 뭐해? 너한테 메시지 왔어. 서둘러 홈 화면으로 바꾸면서 나는 그녀에게 대답한다. 인스타그램 샵 페미 듀란드 실종이라는 해시태그가 입소문을 타고 번져 나갔다. 그중 한 포스트가 특히 이목을 끌었다. 아율라의 포스트. 그녀는 둘이 함께 찍은 사진을 올리고 자신이 살아있는 그를 마지막으로 본 사람이라고 밝혔다. 도움이 될 만한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은 누구든 앞으로 나서 달라고 간청하는 메시지도 덧붙였다. 그 글을 올릴 때도 그녀는 지금처럼 내 침실에 있었지만 무슨 일을 꾸미고 있는지는 말해주지 않았다. 자신이 입을 다물고 있으면 비정한 사람으로 보일 거란다. 어쨌든 그는 자신의 남자친구였으니까. 전화가 울리자 그녀가 전화를 받는다. 여보세요? 잠시 후 그녀가 나를 발로 친다. 이게 무슨... 뱀이 엄마야. 그녀가 소리 없이 입모양으로 말한다.
현기증이 난다. 도대체 어떻게 아율라의 전화번호를 알았을까? 아율라가 전화기를 스피커 모드로 바꾼다. 페미가 혹시 어디 간다는 얘기 하던가요? 나는 격렬하게 머리를 흔든다. 아니에요, 어머니. 저랑 헤어진 게 꽤 늦은 시간이었어요. 아율라가 대답한다. 다음 날 출근을 안 했대요. 가끔 밤에 조깅을 하곤 했는데요, 어머니. 알아요. 위험하다고 내가 늘 그랬는데. 전화기 너머 여인이 울기 시작한다. 그녀의 슬픔이 너무나 강렬해서 나도 따라 울기 시작한다. 소리는 내지 않았지만 뜨거운 눈물이 코와 뺨과 입술을 적신다. 아율라도 울기 시작한다. 내가 울면 그녀도 운다. 언제나 그렇다. 하지만 나는 우는 경우가 거의 없다. 그래서 오히려 다행이다. 그녀의 울음소리는 크고 정신이 없다. 결국 흐느낌이 딸꾹질이 되고 우리는 조용해진다. 우리 아들을 위해 기도해줘요. 여인은 쉰 목소리로 말하고 전화를 끝낸다. 나는 동생을 돌아본다. 넌 도대체 어떻게 된 사람이니? 뭐가? 네가 한 짓이 얼마나 엄청난 일인지 모르는 거야? 이 상황을 즐기고 있니? 그녀는 눈빛이 어두워지더니 자신의 레게 머리를 비비 꼬기 시작한다. 요즘 들어 언니는 나를 괴물 보듯이 하더라. 목소리가 너무 작아서 거의 들리지 않는다. 내가 언제 그런 피해자를 비난하고 있잖아, 지금. 피해자라고? 남자들과 사건이 벌어질 때마다 아율라에게 상처는커녕 멍자국 하나 없는 게 단지 우연일까? 나한테 뭘 원하는 거지? 내가 무슨 말을 해주기 바라는 거야? 나는 속으로 시간을 잰다. 대답을 너무 오래 끌면 그 자체를 대답으로 받아들일 것이다. 마침 방문이 삐걱하고 열려서 겨우 상황을 모면한다. 엄마가 반쯤 감아올린 겔레 2권을 한 손으로 누른 채 방으로 들어선다. 이거 좀 잡아주렴. 나는 일어나서 겔레의 늘어진 부분을 붙잡는다. 엄마는 몸을 비스듬히 꺾으며 바닥에 세워둔 거울에 자신을 비춰본다. 펑퍼짐한 코와 두터운 입술을 작은 눈으로 바라본다. 타원형의 홀쭉한 얼굴에 어울리지 않는 크기의 코와 입술이다. 빨간 립스틱을 발라서 큰 입이 한층 두드러져 보인다. 나는 엄마를 빼닮았다. 왼쪽 눈 밑에 있는 애교점까지 똑같다. 미모를 돋보이게 해주는 점이라나? 나를 보면 그 짓궂은 반어법을 이해할 수 있다. 아율라의 아름다움은 참으로 진기한 현상이어서 엄마를 충격에 빠뜨렸다. 너무나 감사했던 엄마는 아들을 낳아야 한다는 생각조차 잊어버렸다. 소펜의 딸 결혼식에 갈 거야. 너희도 같이 가야 해. 너에게 보여줄 사람이 있다. 아니, 싫어요. 내가 딱딱하게 대답한다. 아율라는 웃으면서 고개를 젓는다. 엄마는 거울을 보면서 얼굴을 찌푸린다. 코레드, 네가 가야 동생도 간다는 거 잘 알면서 네 동생이 결혼하지 않길 바라니? 아율라가 마치 아무 생각 없이 시키는 대로 사는 애라는 투다. 나는 엄마의 말도 안 되는 소리에 반응을 보이지 않기로 한다. 나보다는 아율라의 혼사에 훨씬 관심이 많다는 것도 모르는 척 하기로 한다. 사랑이란 게 아름다운 사람을 위해서만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거겠지. 어쨌든 사랑은 엄마의 목도 아니었다. 출세를 꿈꾸는 모사꾼을 아버지로 두었던 덕에 결혼을 목적에 이르는 수단이라 치부하는 남자 하나를 겨우 차지할 수 있었을 뿐이다. 겔레 손질이 끝났다. 엄마의 자그마한 머리 위에 위대한 작품이 자리를 잡았다. 머리를 이리저리 기울여 보던 엄마가 인상을 쓴다. 겔레를 쓰고 값비싼 보석으로 치장하고 멋지게 화장을 했는데도 자신의 외모가 마음에 들지 않는 모양이다. 아율라가 일어나서 엄마의 뺨에 입을 맞춘다. 보세요.
우아해 보이지 않아요? 그녀가 말한다. 말이 떨어지자마자 그것은 진심이 된다. 엄마는 의기양양해져서 턱을 치켜들고 어깨를 당당하게 편다. 이제 엄마는 최소한 귀족의 미망인쯤은 돼 보인다. 사진 찍어 드릴까요? 아율라가 휴대폰을 꺼내며 묻는다. 엄마는 아율라의 지휘에 따라 수백 가지 포즈를 취한다. 그러고 나서 두 사람은 자신들의 작품을 쭉 넘겨보다가 가장 만족스러운 사진 한 장을 고른다. 허리께 한 손을 올리고 웃음을 터뜨리며 고개를 뒤로 젖히고 있는 옆모습이다. 멋진 사진이다. 아율라는 입술을 잘근잘근 씹으면서 휴대폰에 몰두하고 있다. 뭐 하고 있어? 사진을 인스타그램에 올리고 있어. 너 미친 거니? 바로 좀 전에 포스팅한 게 뭔지 잊어버린 거야? 뭘 포스팅했는데? 엄마가 참견을 한다. 나는 온몸에 오싹한 냉기가 흐르는 것을 느낀다. 요즘 들어 사건이 좀 많긴 했지. 아율라가 엄마의 질문에 대답한다. 페미가 실종됐어요. 페미가? 네가 사귀던 그 훌륭한 청년 말이냐? 네, 엄마. 하나님 맙소사,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저 충격을 받았거든요. 엄마가 아율라에게 달려가 그녀를 꼭 끌어안는다. 엄마잖니. 나한테는 다 얘기하는 거야. 알겠지? 네, 엄마. 물론 그녀는 그렇게 할 수 없다. 엄마에게 모든 것을 다 말할 수는 없다. 교통경찰. 나는 차 안에 앉아서 이리저리 오디오의 채널을 돌리고 있다. 달리 할 일이 없다. 교통 문제는 이 도시의 골칫거리다. 이제 겨우 새벽 5시 15분인데 거리를 가득 메운 차들 사이에 끼어 꼼짝을 못하고 있다. 브레이크를 밟았다 떼었다. 진절머리가 난다. 고개를 들다가 우연히 라고스 교통경찰 한 명과 눈이 마주쳤다. 그들은 늘어선 차량 주변에 숨어서 운나쁘게 걸려들 먹잇감을 기다린다. 그가 뺨을 물고 인상을 쓰면서 나를 향해 걸어온다. 심장이 덜컹한다. 하지만 수습할 시간이 없다. 떨리는 손을 진정시키려고 운전대를 꽉 움켜쥔다. 페미랑은 아무 상관 없는 일이란 건 안다. 페미와 관련이 있을 리 없다. 라고스 경찰은 그렇게 유능하지 않다. 거리의 안전을 지켜야 할 차들이 빈약한 봉급을 메꾸느라 시민의 돈을 뜯으면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낸다. 그런 그들이 벌써 냄새를 맡았을 리가 없다. 게다가 이 남자는 교통경찰이다. 그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신호위반 차량을 쫓는 것이다. 그게 그의 존재 이유다. 현기증이 나는 것을 느끼면서 나는 스스로를 그렇게 다독인다. 남자가 차창을 두드린다. 나는 창문을 조금 내린다. 그의 화를 돋우지 않을 정도. 하지만 손을 집어넣어 차문을 열지는 못할 정도로만. 그가 내 차 지붕에 한 손을 짚고 허리를 숙인다. 마치 친구끼리 가벼운 담소라도 나누려는 모습이다. 노란 셔츠와 카키색 제복은 빳빳하게 풀을 먹였다. 너무 빳빳해서 세찬 바람에도 꿈쩍 않을 것 같다. 잘 정돈된 제복을 입었다는 것은 자신의 직업을 존중한다는 뜻이다. 최소한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한다. 그의 눈동자는 광대한 사막 한가운데 있는 두 개의 우물처럼 까맣다. 피부는 거의 아율라만큼이나 밝은 색이다. 그에게서 박하 냄새가 난다. 왜 세웠는지 아시겠어요? 적색 신호에 멈췄다고 말하고 싶지만 그런 말을 해봐야 부질없는 상황이라는 것이 누가 봐도 명백하다. 달아날 방법이 없다. 아니요. 나는 최대한 상냥하게 대답한다. 우릴 잡으려는 거라면 교통경찰을 보낼 리도 없고 여기서 이러지도 않을 것이다. 그건 확실하지. 안전벨트를 안 매셨군요. 아, 나는 한숨을 돌린다.
내 앞에 늘어선 차들이 조금 움직이지만 나는 그럴 수 없다. 면허증과 등록증을 보여주시죠. 나는 이 남자에게 면허증을 주고 싶지 않다. 그를 차 안에 들여놓는 것이나 다를 바 없는 무모한 행동일 수 있다. 이후의 상황을 그의 손에 넘기는 것이다. 내가 즉시 대답을 하지 않자 그가 차문을 열려고 한다. 문이 잠긴 것을 알고 툴툴댄다. 뭔가 작당을 해보려던 태도를 던져버리고 그가 허리를 꼿꼿이 세운다. 부인, 면허증과 등록증을 보여달라고 했습니다. 그가 큰 소리로 말한다. 보통 날이었다면 그와 맞서 싸웠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이목을 끌면 안 된다. 페미를 최후의 안식처로 실어 나른 차를 운전하고 있는 지금은 트렁크에 남아있는 표백제 흔적에 신경이 쓰인다. 경관님, 최대한 공손한 태도로 내가 말한다. 성가실 게 없어요. 실수였어요. 다시 하지 않아요, 나는. 나보다는 그에게 어울릴 법한 말투다. 이런 종류의 남자는 교육받은 여자를 보면 화가 나게 마련이다. 그래서 나는 일부러 엉망인 영어를 써보지만 그런 시도가 오히려 내 교육 정도를 더 잘 드러내는 것은 아닐지 걱정스럽기도 하다. 이 여자가 문 열어. 내 주위의 차들은 꾸역꾸역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 몇몇 운전자가 동정어린 눈길을 보내긴 해도 나를 도와주려고 차를 세우는 사람은 없다. 경관님,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분명히 사정을 이해하실 거예요. 자존심은 이미 나를 떠났다. 하지만 어쩌겠는가. 지금 말고 다른 때라면 이 남자를 범죄자라고 부를 것이다. 그게 사실이니까. 하지만 아율라가 저지른 일이 있으니 조심해야 한다. 남자는 팔짱을 끼고 마음에 들진 않지만 한번 들어는 보자는 태도를 취한다. 거짓말 안 해요. 돈 많이 없어요. 하지만 만약에 선생님이 내가 돈을 요구하는 걸로 보이나? 그가 여전히 차문의 손잡이를 만지작거리면서 묻는다. 멍청한 여자라서 어쩌면 문을 열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는 모양이다. 그가 몸을 세우고 허리에 손을 얹는다. 저쪽에 주차해. 나는 입을 열었다가 다시 닫는다. 맥없이 그를 쳐다보기만 한다. 차문 열어. 안 그러면 견인 조치하고 영영 못 가져가게 할 테니. 귓속에서 쿵쿵 맥박 뛰는 소리가 들린다. 그들이 내 차를 뒤지게 할 수는 없다. 경관님, 빌게요. 우리끼리 해결해요. 간절한 나의 목소리가 날카롭게 울린다. 그가 고개를 끄덕이고 주위를 둘러보더니 다시 몸을 앞으로 숙인다. 무슨 뜻이지? 나는 지갑에서 3,000 나이라를 꺼낸다. 그 정도면 충분하기를. 그래서 얼른 받아주기를 바라면서. 그의 눈이 순간 반짝하다가 이내 눈살을 찌푸린다. 이게 뭐야? 경관님, 얼마면 될까요? 그가 입술을 핥는다. 입술에 묻은 침이 번들거린다. 내가 꼬맹이로 보이나? 아니에요, 경관님. 그러면 다 큰 남자가 넉넉히 쓸만한 돈을 줘야지. 나는 한숨을 쉬면서 2,000을 더 얹어준다. 자존심은 이미 나를 떠났다. 돈을 건네받은 그가 근엄하게 고개를 끄덕인다. 안전벨트를 착용하고 다시는 실수하는 일 없도록. 그가 떨어져 나갔고 나는 안전벨트를 채운다. 이윽고 떨림이 가라앉는다. 춤. 아율라의 방에서 음악 소리가 쾅쾅 울린다. 휴트니 휴스턴의 누군가와 춤추고 싶어를 듣고 있다. M&M 초콜릿 같은 저런 음악보다는 브리모나 루르드의 노래가 더 어울릴 텐데. 장엄함 혹은 그리움이 깃든 노래 말이다. 샤워를 하고 싶다. 병원의 소독약 냄새를 깨끗이 씻어내고 싶다. 하지만 샤워 대신 그녀의 방문을 연다. 그녀는 내가 온 것을 눈치채지 못한다. 골반을 이쪽 저쪽 튕기듯 흔들어대는 그녀의 뒷모습이 보인다.
스텝을 밟을 때마다 맨발이 하얀 러그의 털을 쓰다듬는다. 그녀는 리듬에 상관없이 움직이고 있다. 보는 사람도 없고 스스로 몸을 제어할 자의식도 없을 때 나올 법한 동작이다. 며칠 전 한 남자를 바다에 던졌는데 그녀는 여기서 춤을 추고 있다. 나는 문틀에 기대 서서 그녀를 본다. 도대체 무슨 생각인지 헤아려 보려 해도 알 수가 없다. 자신의 방벽에 정성으로 칠해놓은 예술 작품만큼이나 그녀는 내게 불가해한 존재다. 그녀에게 화가 친구가 있었다. 그 친구가 흰 벽에다 시커먼 페인트로 붓질을 해놓았다. 하얀색 가구와 천으로 만든 장난감이 늘어선 얌전한 방에는 어울리지 않는 그림이다. 천사나 요정을 그리는 게 나았을 거다. 당시 그 친구는 자신의 관대함과 예술적 재능을 펼쳐 보이면 그녀의 마음을 살 수 있으리라 기대했을 것이다. 그것까지는 아니라도 최소한 침대는 내어줄 거라고. 하지만 그는 키가 작았고 입 크기에 비해 치아가 너무 컸다. 결국 벽화를 그리고 나서 그가 얻은 것은 가벼운 토닥임과 콜라 한 캔이 다였다. 그녀가 음정도 맞지 않는 소리로 노래를 부르기 시작한다. 나는 헛기침을 한다. 아율라. 여전히 춤을 추면서 그녀가 돌아본다. 그녀의 얼굴에 미소가 번진다. 근무 잘하고 왔어? 그럭저럭. 좋아. 그녀가 엉덩이를 흔들면서 무릎을 굽힌다. 전화했었어. 바빴어. 같이 점심이나 할까 했지. 고마운데 점심은 늘 병원에서 먹어. 그래. 아율라, 내가 부드럽게 다시 말을 꺼낸다. 응? 아무래도 칼을 가져가야겠어. 그녀의 동작이 느려진다. 이제는 그저 팔만 이리저리 흔들고 있다. 뭐라고? 칼을 가져가야겠다고. 왜? 너한테 필요 없는 물건이니까. 그녀가 내 말을 곱씹어 본다. 종이 한 장을 태우는 정도의 시간이 흐른다. 아니, 내가 계속 가지고 있을래. 그녀의 춤이 다시 빨라지고 빙그르르 돌면서 저만치 멀어진다. 다른 방법을 시도해야겠다. 나는 그녀의 아이팟을 집어들고 볼륨을 낮춘다. 그녀가 다시 돌아보면서 인상을 쓴다. 또 뭐? 그걸 가지고 있는 건 옳지 않아. 집을 수색하러 경찰이 들이닥치기라도 하면 어쩌려고. 그냥 석호에 던져버려야 잡힐 위험이 줄어드는 거야. 그녀가 팔짱을 끼고 눈을 가늘게 뜬다. 우리는 잠시 서로를 노려본다. 그녀가 한숨을 쉬면서 팔을 늘어뜨린다. 그 칼은 나한테 중요해, 언니. 그가 남긴 유일한 물건이야. 이렇게 감상적인 쇼의 대상이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었다면 그녀의 말이 의미 있게 들렸을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나는 못 속인다. 아율라에게 진정으로 감정이란 게 있기는 한지도 수수께끼다. 그녀가 칼을 어디에 두었을까 생각해 본다. 피 흘리는 시체가 눈앞에 있을 때 말고는 그 칼을 본 적이 없다. 가끔은 그런 때조차도 칼은 보이지 않았다. 왠지는 모르겠지만 그 특별한 칼이 그녀의 손에 없을 때 누군가를 찌르는 그녀의 모습은 상상할 수가 없다. 마치 살인의 주체가 그녀가 아니라 그 칼인 것만 같다. 하긴 그게 그렇게 불가능한 일인가. 물건이 스스로 계획을 가지지 말란 법이 있나. 혹은 어떤 물건을 거쳐간 주인들에게 공통의 계획이 있어 여전히 그 물건을 통해 목표를 이루려 하지 않을 거라고 장담할 수 있나. 아버지. 아율라는 그 칼을 그에게서 물려받았다. 물려받았다고 했지만 사실 그의 시신이 채 식기도 전에 그의 소유물 중에서 그 칼을 아율라가 챙겼다는 뜻이다. 그녀가 그 칼을 가지려 한 것이 이해는 된다.
그가 가장 자랑스러워했던 물건이니까. 그는 그것을 칼집에 끼운 채로 서랍에 넣고 잠가 두었다. 하지만 자랑하고 싶은 손님이 있을 때는 어김없이 꺼내오곤 했다. 옅은 색깔의 뼈로 만든 칼자루에는 쉼표 같은 무늬가 새겨져 있었는데 손님들에게 그 무늬를 보여주려고 9인치 길이의 굽은 칼날을 손가락 사이에 잡고 있곤 했다. 그럴 때마다 늘 곁들이는 이야기가 있었다. 어떤 때는 그 칼이 톰이라는 대학 친구의 선물이라고 했다. 보트 사고에서 그의 생명을 구해준 보답으로 받은 것이라고. 어떤 때는 자신을 죽이려던 군인의 손을 비틀어 빼앗은 것이라고 했다. 어떤 거래에 대한 답례로 족장이 준 것이라고도 했다. 그는 이 마지막 이야기를 가장 좋아했다. 아주 성공적인 거래를 마무리하고 족장은 자신의 딸과 오래전에 죽은 공예가가 남긴 최후의 칼 중에서 원하는 것을 선택하라고 했다는 것이다. 족장의 딸이 시력이 너무 안 좋아서 칼을 선택했다고 했다. 이런 이야기들이 우리에겐 잠자리에서 듣는 동화나 마찬가지였다. 그래서 우리는 그가 과장된 동작으로 칼을 꺼내 들고 손님들이 본능적으로 움찔 물러나는 그 순간을 즐겼다. 그는 웃음을 터뜨리면서 칼을 자세히 살펴보라고 손님들을 부추겼다. 손님들이 감탄을 연발하면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들의 찬사를 한껏 즐겼다. 그리고 드디어 그가 기다리던 질문이 나온다. 이 칼을 어디서 구했나요? 그러면 그는 마치 처음 보는 물건인 양 다시 칼을 들여다보면서 번쩍하고 빛이 반사될 때까지 이리저리 돌리곤 했다. 그리고 그날의 손님에게 가장 적당하다고 생각되는 이야기를 골라 시작하는 것이다. 손님들이 가고 나면 그는 천조각과 윤활유를 이용해 꼼꼼하게 칼에 남은 손자국을 닦았다. 나는 그가 윤활유 몇 방울을 떨어뜨리고 손가락으로 원을 그리면서 부드럽게 칼날을 문지르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그에게서 다정함이 느껴지는 유일한 시간이었다. 나의 존재는 거의 의식하지도 못한 채 그는 그 시간을 천천히 즐겼다. 그가 칼날에 묻은 기름을 씻어내려고 일어서면 나는 그 자리를 떠났다. 닦아내는 절차는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그가 일을 끝내기 전에 사라지는 게 최선이라고 생각했다. 청소하는 동안 그의 기분이 어떻게 변했을지 모르니까. 한 번은 그가 종일 집에 없을 거라고 생각한 아율라가 그의 서재에 들어갔다가 책상 서랍이 잠기지 않은 것을 발견했다. 그녀는 칼을 한번 보고 싶어서 꺼냈다. 방금 먹은 초콜릿 얼룩이 칼에 묻었다. 그가 돌아왔을 때 그녀는 아직 그 방에 있었다. 그가 괴성을 지르면서 그녀의 머리채를 잡고 밖으로 끌어냈다. 때마침 그곳에 갔던 나는 그가 그녀를 복도에 팽개치는 광경을 목격하고 말았다. 그녀가 칼을 챙긴 것이 놀랍지 않다. 내가 이럴 줄 알았으면 망치로 쳐서 부러뜨리기라도 하는 건데. 저는 범죄물 영화, 드라마를 즐겨보고 범죄 사건에 대한 컨텐츠들을 자주 보는 편입니다. 그런데 단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한 문제를 이 책을 읽으면서 떠올리게 됐습니다. 혹시 정말 내 주변에 내가 아는 사람들 중에 악독한 흉악범이 존재하는 건 아닐까? 내가 아는 사람 중에 살인범이 존재하는데 내가 모르고 있는 건 아닐까? 그럴 확률은 매우 낮고 정말 그럴 리 없다라는 걸 알고 있지만 이 책을 읽으면서 그런 의심을 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 범죄자라고 해서 모두 흉악하게 생기고 범죄자 같은 인상이라는 게 따로 있는 건 아니잖아요. 간혹 보면 어떻게 저렇게 선한 인상을 가지고 저런 나쁜 짓을 할 수가 있을까 싶은 사람들도 있죠. 만약에 동생이 내 가족이 살인을 저질렀다라고 하면
그런 일이 만약에 발생한다면 나는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해야 하나가 아니라 나는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평생 살면서 해본 적도 없고 해볼 필요도 없던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됐습니다. 물론 이 책에 등장하는 자매들에게는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살인 행위나 이를 은폐하고 시체를 처리하는 자매의 행동이 정당화되거나 용서되는 건 아니죠. 하지만 책을 읽으면서 이런저런 생각들로 혼란스러웠던 건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들으셨나 모르겠습니다. 자, 저는 이만 물러갈게요. 지금까지 책방차차 달콤 엘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